만 30세 지방직 공무원이시고요. 월 소득은 270만 원이 좀 안 되고 있고 싱글 여성입니다. 소형 SUV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펑펑 쓰다 정신을 차리니 미래가 막막해졌습니다. 남들은 이 정도 모았는데 집 사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던데 저는 그 돈조차 모으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떤 심리적 보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입사 1, 2년 차 때는 다 벌고 다 쓰자 생각을 했습니다. 월급 거의 전부를 옷을 사고 약속 나가는 데 쓰고 돈이 모자라면 아무렇지 않게 신용카드를 긁었습니다. 신용카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돈이 없어도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은 소비를 해도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요. 제 앞으로 신용카드 할부빚만 1,000만 원입니다. 명품 같은 큰 소비를 한 적도 없고 짜잘짜잘 소비들이었는데 이렇게 불어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주로 식비, 옷을 사는데 그리고 또 약속이 있을 때 쓰는데요. 요즘 밖에서 먹으면 5, 6만 원이 훅 나오고 세일을 해도 왜 그렇게 또 많이 하는지 돈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안 아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정말 좋아하던 제가 한 달에 2번으로 줄였어요. 차를 팔까도 생각했는데 야근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택시 타고 퇴근하는 게 아까워서 차를 샀었거든요. 주식이랑 코인도 해봤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안 하느니만 못했습니다. 다시 0원이 되었고 지금은 전부 돈을 뺐습니다. 투자도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망연자실의 반복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민은요.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입니다. 카드값, 대출을 갚으면서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월급이 카드 빚으로 다 나가버리니 어디서부터 소비를 다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돈이 좀 모인다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남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줄어들지 않는 빚,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월급, 유튜브만 간간히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바뀌고 싶다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나쁜 습관을 무조건 고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라도 있어야 할 테니 내년에는 돈이 모이는 구조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적금, 청약, 연금 합쳐서 2,200. 총 자산은 1억 정도 있으시고요.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또 차를 구매하기 위한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 할부, 부채 소개가 1억 1천. 자산보다 지금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순자산이 오히려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은 현재 성과금이나 이런 걸 좀 월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27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 대출이자 카드 쓰고 뭐 보험비 내고 한 게 총 생활비가 265만 원. 소득 수준하고 같네요. 근데 저축을 또 하고는 계세요. IRP, 연금저축펀드, 뭐 청약, 그리고 회사 적금, 친구의 여행 적금, 뭐 이렇게 해서 적금을 넣고 있긴 한데 가계부상 봤을 때 지금 지출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축액이 있다라는 거는 대출 받아서 저축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좀 위험한 단계라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아니 저게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전세자금 대출 6,400에 나머지 1,600만 원도 대출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 전세 돈이 보증금이 전부 다 대출이죠.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차를 매수하면서 2천만 원 정도 추가가 있고 그리고 카드 할부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아니 차도 상황입니다. 그럼 완전 대출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풀 대출, 돌려막기 한다. 리볼빙 뭐 이런 걸 좀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알죠? 아 그렇네. 네, 해보셔가지고. 네. 경험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제가 너무 공감이 돼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다행히 위기감을 느끼고 아 이건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고 목표가 다행히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니까 행동을 고칠 의향도 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이분이 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우리 좀 너나이님께서 그 지역 한번 이렇게 훑어주시면 이분이 계신 곳이 서울이 여기 있고요. 경기도 거의 끄트머리에 가평이 있습니다. 경기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강원도거든요. 여기서부터 강원도의 첫 도시죠. 강원도의 큰 도시는 강릉, 춘천, 원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서울에서 좀 가까운 편인 춘천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춘천하면? 닭갈비. 아 역시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네, 닭갈비가 생각이 나고요. 서울 분들도 나들이로 즐겨 찾는 그런 아주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춘천에 이 지하철이 있습니다. 사실 지상철이에요. 가보면 위로 갑니다. 위로 가는데 이게 서울에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춘선입니다. 경춘선의 종점이 춘천역이고요. 그리고 남춘천역,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춘천은
춘천은 여기 남춘천역하고 춘천역, 그리고 요만큼 요 동그랗게 생긴 참 살기 좋게 생겼죠. 입지적으로. 예, 강도 흐르고요. 여기가 춘천 도시입니다. 춘천의 인구는 20만이 조금 넘고요. 요 남춘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퇴계동이에요. 퇴계동. 이 위쪽이 효자동,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석사동, 후평동,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들을 볼게요. 어디에 아파트가 많냐면 주로 남춘천역 아래쪽에 아파트가 그러네요.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회계, 주공, 석사, 현대, 휴먼타운 이런 게 느낌이 어떻죠? 구축.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의 나네요. 느낌이 네. 들죠. 이 남춘천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구축 아파트가 많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파트가 대장이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하고요.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일단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의 특징이기도 해요. 춘천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 아파트를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남춘천역 아래쪽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던 곳에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20평대는 딱 4억 정도에 걸려 있고,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걸려 있습니다. 4억 정도 하죠? 네, 4억 초반이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용 84 제곱미터는 딱 5억에서 6억 사이에 걸려 있는데 5억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사실 입지가 막 되게 좋다, 뭐 그거라기보다 그냥 이런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춘천에. 그래서 그냥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춘천 분들한테 각광을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삼천동하고 온이동 쪽에 여기 신축 아파트가 3개가 몰려 있어요. 여기 하나가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고요, 춘천 파크자이,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 이거는 짓고 있습니다. 26년에 입주가 있고, 보통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이 뭐 요런 길이나 요런 신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다 보면 이 왼쪽 편에 신축 대단지가 이렇게 쫙 병풍처럼 보입니다. 그 아파트가 요 아파트들이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중후반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또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춘천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 5억 초반. 보면 입지적으로 특징이 많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여기 있는 것도 5억 중후반, 여기 있는 것도 5억 중후반, 여기 있는 것도 5억 중후반이잖아요. 작은 도시들은 신축 대단지, 더 좋은 건 신축 대단지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가 몰려 있는 거, 이런 동네를 이제 보통 으뜸으로 치신다. 요거를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천의 가장 좋은 아파트는 20평대가 4억, 30평대는 5억 5천에서 6억 사이.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하겠죠? 예,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다. 그리고 진짜 오래된 아파트 혹은 복도식 아파트,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에서 한 8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할 거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극복할 거야님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준비도 한 것 같고 한데, 나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근데요, 극복님처럼 사연을 보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몇 년생이시죠? 94년생입니다. 너무 젊습니다. 너무 앞날이 진짜 창창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대신 내가 굳은 마음을 먹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꼭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소비 습관 자체가 지금 안 잡혀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 근무는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5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5년 차. 5년 동안 안 좋은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잡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체질의 개선이 아주 필요하고요. 빚을 갚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좀 많이 해보셨어요? 약속을 줄이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출을 빠르게 갚는 법 해가지고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극복님이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빚을 상환하자. 빚을 상환하는데 온 노력을 쏟아붓자.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대출이 지금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목록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대출 기간, 대출금, 만기일,
이자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대출의 목록을 정리를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 먼저 상환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기준은 금리가 높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리볼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볼빙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이자가 15에서 18% 정도 돼요. 만약에 리볼빙이 있다면 리볼빙을 가장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자산 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적금, 청약, 연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깰 수 있는 게 연금이나 IRP나 청약 같은 경우는 좀 깨기는 좀 애매하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적금 같은 거 깰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적금을 깨서 상환을 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적금이나 이 예금금리가 높다고 한들 대출금리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채를 최소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부채를 좀 갚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얼마 동안 갚을 것인가? 상환 기간을 정하시는 건데요. 기간을 정할 때 내가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간을 선정을 해버리면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상환을 한다. 월 100만 원씩 상환을 하면 이 5천만 원 상환하려면 4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을 점프업 시켜서 200만 원을 상환을 하면 절반으로 기간이 줄어들죠. 네. 2년이면은 갚을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갚고 싶으세요? 2년 동안 갚고 싶으세요? 2년. 그죠? 좀 고생을 하더라도 2년에 빨리 갚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내집만 하면 되니까 2년 안에 5천만 원을 대출을 갚는다. 이 200만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섯 번째가 200만 원 어떻게 만들지? 이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일단 흑자 구조 만드셔야죠. 선저축 후 지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계부에서 월급의 50%는 내가 상환을 한다. 100만 원을 먼저 이제 자동이체 걸어서 나가게 하고 나머지 이제 한 130에서 140 정도를 내가 생활비로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고정비용이라 줄일 수 있는 게 보험비가 지금 15만 원이 나가시거든요. 혹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족력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실비랑 그냥 안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렇게 해서. 너나님 잘 아시니까 보험료 15만 원이 마땅한가요? 사실 과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차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차가 이래서 문제예요. 1,5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1,500만 원이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5년을 타잖아요. 5년 뒤에 이 차가 얼마가 될까요? 많이 네, 단가가 되겠죠. 그냥 빵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300씩이잖아요. 하루에 10,000원씩 내가 주차장에 세워만 놔도 10,000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주유비가 들죠. 보험료 들죠. 심지어 이 차를 대출로 산다. 그럼 대출 이자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차값의 2배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월 200만 원을 상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모여요. 지금 월급에서는. 네. 아껴 쓴다고 해도. 자,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뭐 투자 이런 거를 해야 할까요? 노노노노. 네, 아니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순서가 있어요. 아직은 투자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잃을 확률이 너무 커서 버는 걸 이제 증가를 시키셔야겠죠. 본업에서 소득을 증가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부업을 한다던가 알바를 한다던가.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본업에서 월 소득을 빠르게 올릴 수 있나요? 네, 야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야근 많이 하면은 확실히 올라가나요? 그렇죠. 네. 야근을 많이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100만 원까지는 그쵸, 안 안 될 것 되겠죠. 같아요.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국뽕님한테는 알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업 같은 경우도 이걸 또 이제 배워서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뽕님 같은 경우는 부업을 배우거나 시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바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알바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극복님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20대 때 저도 그 정말 19살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다 탕진을 했거든요. 정말 한 6년, 7년을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리볼빙이나 뭐 카드 돌려막기, 카드론, 뭐 현금 서비스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줄어들지 않잖아요. 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회사에 독촉 전화까지 오고 제가 핸드폰 안 받으니까 우리 회사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이 정도로 제가 상당히 심했어요. 극복님 이 정도는 아니죠?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퇴근 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또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직장인이 알바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식당 서빙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4시간, 주말 내내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때는 2000년 초중반이어서 시급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지금이 한 10,000원 정도 하죠? 네. 네, 그때 2,500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그걸 제가 2년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돈을 버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점이 뭐냐면요. 알바나 이렇게 저녁 시간, 주말 시간을 알바를 하면요.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지출을 안 하게 되죠.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고 내가 저축할 금액이 늘어나게 돼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서 활용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공무원 알바가 안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바나 그 외에 기타 부업이나 이런 거 공무원분들 어려운 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럼 이대로 말라 죽냐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코크님이 얘기해서 100만 원 정도 버는 알바를 하려면 최저시급이 10,000원이니까 주당 25시간 정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뭐 이틀 정도 한 3시간, 6시간 그리고 토요일날 10시간, 일요일날 10시간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알바에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 아이디어가 생겼던 건 일단 코크님 본인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극복님은 막 써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본인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임장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봐요. 네.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 있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돈을 안 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본인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말에 뭐해? 심지어 내가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남는 구조니까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건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5년 차인데 260만 원 받아요? 네. 그 옆에 혹시 15년 차 선배 막 이런 분들 알아요? 계시죠? 그분들은 네. 얼마나 벌어요? 정확하게 얼마 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유 있어 보여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은 뭐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랑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동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래서 아까 극복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보겠다고 저희랑 약속했죠? 네. 그죠? 그러면 해보세요.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대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본인이 한번 잘 사례나 이런 걸 찾아보세요. 네. 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현실이 진짜 너무 막 좀 그래요, 솔직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일단 첫 번째, 신용카드 자르세요. 전부 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지배해야 돼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요. 신용카드가 우리 극복님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 신용카드를 딱 봤더니 신용카드 결제일은 뭐 23일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거냐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쓴 거를 이번 달 23일에 인출해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체크카드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체크카드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네. 가계부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일단은 소비 통제를 먼저 좀 잘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크님이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방향 위에서. 두 번째, 가계부까지는 아니라도 본인의 지출 관리를 주로 금요일 날 하시는 걸 권해요. 주말에 사람이 풀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돈 쓰는 걸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러면서 내 목표 지출 금액을 통제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해요. 차 파세요. 아, 네. 네, 이거 3개만 하시면 돈은 많이 모일 겁니다. 이전보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극복님이 부작용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부작용이 뭐냐면 허탈감이나 좌절감이나 막막함이나 이런 게 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좋은 생각만 하는 거.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돈도 좀 더 모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내가 뭐 사람 대면하는 게 부끄러우면 온라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데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해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가계부를 보면서 여기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잠깐 한번 이제 봤는데요. 저도 그 차를 팔라는 거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거주하다 보면은 이제 그 차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정말 필요하면은 경차 중고라든지 이런 걸 또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여행 적금을 지금 15만 원을 내고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중지를 하셔야 되고, 뭐 적금이나 뭐 펀드, 뭐 IRP, 연금 펀드 이런 거 좀 다 지금 중지를 하시고, 모든 남은 돈은 지금 대출 상환으로 다 그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월급을 아무리 아낀다 한들 그 월 200만 원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으니 추가적인 1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네. 좀 찾아보시기를 진짜 말씀을 네.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저 지금 다 말씀해주신 거 다 필기했거든요. 이거 그대로 다 지키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 극복님 혹시 네. 지금 올해 12월이잖아요. 내년 3월 달에 사연 한번 다시 보내줄 수 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한 거 인증해갖고 보내주세요. 조금 어느 정도 자리 저기가 되면 재테크 기초반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거. 네.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그거 하면은 바로 돈 모으는 거는 세팅이 끝나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해야 될 게. 그래서 네. 다 말을 못하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셨죠? 네. 네, 좋아요. 오늘 너무 씩씩하게 받아줘서 정말 고맙고요. 네. 네, 사연 보내보니까 어때요? 되게 부끄러웠는데 네. 그래도 잘했다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드려요.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춘천에 놀러 가게 되면 혹시 길에서 그런 데 만났다 그러면 저한테 저예요, 저 극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제가 쏘겠습니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겸직 금지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중징계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쟁점이 직무 능률 저하, 공무의 부당한 영향인데 그만큼 본업에 지장 없이 더 열심히 하시면서 생활이 힘들다는 사유를 소명해 보시면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극복님의 저 가게 상태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공무원 분들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대신 조건은 극복님이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진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저쪽 일을 하시는 거겠죠? 댓글로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공무원 겸직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4, 5에 겨우 비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진호님 같은 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팁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사연을 통해서 극복님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되는 게 있구나.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방법이 찾아지는 것들이 있구나.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절하고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생각지도 못한 데서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흑역사를 오픈해 주신 실제로 그 상황 계획이랑 이 애프터 가계부 요렇게 써야 된다는 것까지 만들어 주신 우리 코크님 진짜 왜냐면 멋집니다. 저도 그때 네. 당시에는 과연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빚이 많고 이거 언제 이거 다 갚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과연 그러니까 나이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도 그거를 좀 잘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자산도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꼭 내 집 마련, 투자 사연이 아니더라도요. 오늘처럼 나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또 돈 모으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사연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또 채택을 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요. 네, 꼭 투자, 내 집 마련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